중국의 경제가 결국 정점에 도달한 후에 한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크 차이나가 가져올 중국의 미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고령화에 도달했고, 이런 인구학적 문제가 중국의 절벽 경제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경제 현재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9월 11일과 18일 그리고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피크 차이나 특집판을 마련해서 중국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의 70%가 극빈층이었던 중국은 비록 인구의 40% 정도인 6억 명이 월 수입 1,000위안, 그러니까 한 17만 원 전후로 집세 내기도 힘들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치월장하던 중국 경제는 수요 둔화와 부동산 위기 심화로 타격을 입은 경제의 고령화, 갈수록 어려워지는 비즈니스 환경, 서방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미 꺾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곡선의 하강은 결국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시진핑은 한마디로 국가의 번영보다는 정권의 안정과 안보에 초점을 둔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시진핑의 정책은 우선적으로 중국의 중산층들에게 엄청난 압박과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물론 중국 내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만은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중국 인구 중에 중간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3.1%에서 2018년에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버스턴 컨설팅 그룹은 10년이 끝날 때까지 8천만 명이 추가로 중산층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국가 발전의 허리가 강해지는 것이어서 아주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게 닥친 문제 중 하나는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사회적 이동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사회 하위 20%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970년대 태어난 아이들보다 상위 20% 소득 그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인데,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80년 사이에 농민의 자녀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11%포인트 증가한 반면 전문직 종사자의 자녀는 3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실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빈부격차가 사회적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성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선부론, 그러니까 먼저 일부가 부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하층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하는 그런 방향성에 힘을 실은 반면에, 시진핑은 공부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잘 나가는 기업과 부유층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촉발했습니다. 한마디로 황금거위에 배를 갈라서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자는 것인데, 이런 시진핑의 판단이 가져온 결과가 어땠는지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대변해 줍니다. 공부론이 결국 공빈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가난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진핑의 단견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부유를 외치면서 시진핑은 학생들에 대한 영리 과외를 금지하고 숙제 제한을 두는 등 엄격한 교육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경쟁사회라는 사회체제 자체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는 그럼에도 무자비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결국 과외산업도 지하로 숨어들어가면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이는 중산층들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한 해 약 1200달러 규모의 과외 산업이 사라지면서 수백만 명의 졸업생의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중국이 앓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빚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경제 위축이 물론 청년 일자리 실종 문제입니다. 시진핑의 경제 정책은 묘하게도 경제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이 갖는 이익은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민간 경제가 쇠퇴하고 또한 빅테크나 교육 등의 일자리가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서 대폭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집단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중국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었던 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잃어버린 청년들까지 포함됩니다. 최근의 경제 악화는 수백만 명의 서비스업 종사자, 경비원, 택배기사, 보험모들의 실직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중국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엘리 프리드먼 교수는 교육받고 창의적인 대학 졸업생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노동력의 일부에 대한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낮은 급여 수준의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우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중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 국가를 찾아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한 인건비를 주는 제조업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과 온주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숙련 전문직의 임금은 상승한 반면에 저숙련 노동자의 과잉으로 인해서 임금이 하락하는 양극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도시에서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인구의 비율은 33%에서 약 60%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걸림돌이 됩니다. 임금 양극화 연구를 주도한 경제학자 스콧 로젤은 비공식 부문이 경제의 70% 육박하는 상황에서 고소득 국가로 거듭날 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비공식 부문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개인소득세가 중국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한 반면 OECD 국가에서는 24%에 달합니다. 세금을 내는 주민이 별로 없다는 것은 정부 재정에 치명타를 안겨줍니다. 그러니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토지 판매와 같은 비과세 수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 토지 판매로 인한 지방정부 수입의 비중은 20%에서 30%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시진핑의 발언으로 무장한 정부는 이 부동산 부문에 규제 충격을 가하면서 기록적인 채무 불이행 건수와 21세기 최악의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정부들은 2022년 들어 토지 판매 수입이 거의 4분의 1로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세수 감소는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띵크탱크인 매크로폴로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는 총 23조 달러에 달하며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 중간 또는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영향은 이미 중국 전역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복지 지급을 삭감하도록 독려를 했고 올해 초 연금 수급자들의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매크로폴로 펠로인 호우성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사회 안전망이 이미 취약한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줄이면 사람들이 돈을 숨기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결국 복지 혜택도 또 줄이게 되는 악순환에 돌입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학적 위기 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13,845달러 이상인 국가를 고소득 국가로 정의합니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은 21세기에 급증했지만 2022년에 12,85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제 중국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 초 경제 침체기에 접어든 중국과 일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의 약 14%가 65세 이상으로 일본은 1993년에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0%에서 그 수준에 도달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불과 6년 만에 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펴보지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정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경제적 불안정성입니다. 이는 또한 사회적 고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2019년 정부 띵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주요 국가 연금 기금이 2035년까지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금 기금이 크게 감소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긴급 구호 조치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대 6개월 동안 사회보장기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은 1조 5,400억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연금 기금 수입은 13% 감소해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연금 적자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인구 감소는 연금 기반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정부 기여를 늘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연금 기여를 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역시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이 또 다른 악순환을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파린 어페어스는 지난 9월 10월에 중국 경제 기적의 종말이라는 글에서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조차도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결국 중국은 경제적 장기 코로나 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게 될 경우 심각한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의 경제 발전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권이 정치적으로 순응하는 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중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시기다 그러면서 일단 정권이 지지를 확보하면 점점 더 자의적인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직면한 가계와 중소기업은 이 비유동성 투자보다 현금 보유를 선호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중국 사회에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광범위한 두려움, 그러니까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경고나 항소 없이 이 재산이나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전하는 이야기고 경제 데이터하고도 일치됩니다. 문제는 독재 정권이 일반 가정과 기업의 신뢰를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중국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